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러시를 좀 15개월 만에 잠시 멈춘 바 있지요. 이게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금리 인상의 끝이 다 와간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호키시 스킵이라고 해서 매파적 동결 이게 잠시 멈추는 거지 앞으로 뭐 7월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한 2차례 정도 더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이 하원 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또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소위 양당의 의원들이 이 통화정책 방향 맞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또 미국 경제,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계속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물어보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 남아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할 것이다. 2번 정도 남아있고 FOMC 위원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동결했었던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고 그리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여전히 유지해야만 물가 안정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 14일에 있었던 6월 FOMC 결과를 말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라면서 하지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긴축의 속도는 완화될 거다. 네. 이 얘기는 뭐 2차례 올리긴 할 건데 그걸 좀 늦추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우리 금리를 인상하는 그 구간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던 그 구간 전체를 생각해 보면 베이비 스텝 하다가 빅 스텝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다시 이제 그리고 빅 스텝으로 전환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니까 속도 조절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100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m 그 전방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속도를 내는 구간에는 베이비 스텝을 하다가 이제 속도가 붙었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다가 벽 앞에 그 속도를 유지하면 땅 안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수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추가적으로 달릴 거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긴 하겠지만 목적지에 거의 다가올 때는 속도 조절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 정도가 자이언트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지라도 한번 쉬었다가 인상하거나 이런 것도 속도 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인 것이지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25인데 지금 1.75 차이 한국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갈 것인가? 그게 사실 5.25가 최상단이라고 했었는데 두 번 더 한다 그러면 베이비를 2번 한다면 0.5가 될 것이고 거기에 뭐 빅스텝 한번 끼인다면 0.75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6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아요. 박사님 모실 때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텀으로 한 2번 정도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까요? 미국이 추가적으로 2번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5.25%에서 5.75%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동안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더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2%포인트의 격차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전에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그것에 방어를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그 긴축의 속도만큼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 침체 국면이지만 수용할 만큼의 완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소위 물가만 잡기 위해서 달려가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은 매우 안 좋고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만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기가 부담이 돼요. 경기가 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압력 그 자체도 미국보다 우리는 훨씬 덜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정점이 9%대를 찍었었고 지금은 4%대까지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정점이 6%대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3%대를 찍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 물가의 정도도 다른 겁니다. 조금 여담을 드린다면 일본도 대표적인 예죠. 일본은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물가 정점이 4%였고요. 지금 3%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적정한 금리를 채택할 텐데 우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고 물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할 때 보는 그 지표들이 여러 있는데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동결 내지는 동결 내지는 뭐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봤던 부분이 이제 고용 시장이 아직도 너무 탄탄하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일자리를 원하는 공급보다는 아직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맞아요.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물가를 잡는 데 어려운 요소라고 항상 저희가 짚었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이런 말도 했어요. 여전히 수요가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네. 이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일자리가 음, 과잉 공급된다면 음. 수요는 별로 일자리를 일하고자 하는 수요는 별로 없는데 인력은 뭐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음. 그러면 그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노동을 하고자 하는 잠재 인력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을까요? 아무래도 고임금의 일자리를 그러겠죠. 찾아가겠죠. 예. 그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가 어렵지 어렵죠.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 공급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임금이 쌀지라도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공급이 줄어야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 일자리 공급은 임금 상승률을 잡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해요. 신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 신규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겠죠.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 상승률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메커니즘이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약간 경기 침체가 네.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 올까봐 경기 침체 오니까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파월의 마음은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경기 침체는 안 되겠지만 적정한 수준의 물가를 잡기 위한 툴로서 경기 침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화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과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경유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올까봐 오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시장의 관측인 것이지 연준 위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가 경제 논리를 배울 때 네. 시장이 과열되고 유동성이 많을 때는 네. 고금리 정책으로 좀 그걸 과열시킨 거를 가라앉히고 네. 또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경기 부양책을 쓴다. 뭐 이렇게 약간 네. 반대된 개념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시장도 부양을 해야 되지만 네. 하지만 침체를 또 유도해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매우 있겠네요. 민감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소위 인기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그렇네요. 볼게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해고 건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실업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많은 서민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여정이 있어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고 물가를 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경기 부양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뉴스에서 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뉴스가 나와야 경기가 참 잡히고 있나 보다. 물가가 잡힐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적정한 그러니까 과도한 경기 침체는 아니래도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래도 적정한 수준의 뭐 이게 적정하다는 표현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어야만 물가가 잡힌다. 소위 물가를 잡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전쟁 이후에 공급이 부족하면서 수요는 떠받침이 되는데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치솟은 거예요. 국제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치솟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를 인상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수요를 떨어뜨리는 여정이 뭘까요? 그게 경기 침체죠. 침체군요. 그러니까 용인된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각들이 계속 불편해 보일 수밖에 없겠고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다른 나라들의 어떤 탈달러화 네. 이 위협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에 대한 답도 해야 될 테고 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파월은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만 뭐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과 아닐 수도 있다, 동의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맞물립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페트로달러입니다. 소위 원유를 우리 특히 사우디로부터 우리 원유를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때는요 미국이 최대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우디로부터 원유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우디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그래서 하겠다. 페트로 위안 얘기가 나온 거고. 페트로 위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달러의 지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유 결제인데 그 원유 결제가 하나 둘씩 위안화로 바뀐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세계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미국 우방국들, 중국 우방국들, 러시아도 여기 들어가고 맞아. 그 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쪽 상대편 진영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과연 달러를 주요 통화, 결제 통화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브라질도 브라질도 이 중국과 우리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끈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조금씩 실추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 예상이 됐던 어떤 추후 금리 인상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였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친 건지 어떤 네. 분석을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 FOMC 회의 때는 6월 FOMC 회의 때는 동결했고 어쨌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 많은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믿을 수 없다. 동결이 끝이다. 라스트 댄스다. 그거 신임이 안 간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에 걸친 하원 청문회에서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진실일 수 있겠구나. 정말 말 그대로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주식시장에서 떠나야겠구나.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이탈세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금리 인상 액션이 네. 향후에 있어봐야 두 번이다. 뭐 네. 지금까지 금리 인상 해왔던 그 여정과 비교해 보면 얼마 안 남았고 두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두 번의 이런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주식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고령화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3명, 네. 30%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네. 이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여러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네. 그 부분부터 좀 먼저 네,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고 진중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번에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라는 주제의 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그 페이퍼 내용에 따르면 올해가 전체 인구에서 18.4% 가량이 고령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뜻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20%가 되면 그때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겁니다. 아마도 25년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예.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자, 더 고령자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들의 비중이 이제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중이 2070년 정도가 되면 대략 50년 후죠. 그러면 약 30%를 넘어서는 30.7%를 기록할 것이다. 이 얘기는 곧 10명의 인구 중에 3명이 75세 이상 인구가 된다. 그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세계적인 석학도 그렇고 네. 전현직 정부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도 그렇고요. 네. 인구 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해법 제시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좀 부분입니다. 짚어주시죠. 예. 과거에는 4명이서 1명을 부양했다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3명이서 1명을 2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령자가 가난하거나 노동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양하지 못하니까 부양 부담은 가중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양할 수 있으면 부양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죠. 기대지 않고. 예, 그래서 고령층 고용을 좀 강화해야 고령층 된다라는 고용. 표현을 했고요. 예. 역시 고령화 현상에 맞물리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연근무 시스템, 재택근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충하고 보급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또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크게 2가지 종류의 제안을 우리 나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짧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 뭐 네. 지금 일본 엔저도 그렇지만 보니까 국토부의 항공정보 시스템 에어포털에 따르면 네. 지난 5월에 국제선 이용 여행객이 작년 대비 6.5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에 뭐 그러니까 해외 출국자 수가 이만큼 250만 명 정도가 있었다면 거의 0에 가깝게까지 떨어졌다가 예.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데 항공기는 부족한 현상. 그래서 항공료가 급격히 치솟고 있죠. 2019년 1분기 기준으로서 평균 국제선 항공료가 32만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62만 원 정도,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항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항공기를 창고에 보관했었고 그동안에 이게 3분의 2가량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사 직원을 대량 해수했었는데 이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는데 시간과 임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또 역시 항공료가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급격히 항공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항공료도 올라가고 있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